자,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금리와 환율 분야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그 기준 금리를 올릴 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올렸거든요. 네. 우리나라 올리는 속도하고 좀 다르게 가파르게 올리는데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팩트 체크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단기간에 빠르게 올렸느냐? 94년도 금리 인상 때는 그랬어요. 예. 1994년에 금리를 올릴 땐 그때 당시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3%였던 미국 기준 금리를 불과 몇 수개월 만에 6.5까지 들어 올리거든요. 네. 들어 올리는 속도 굉장히 빨랐어요. 예. 2004년도에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네.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네. 17차례 연속으로 해가지고 0.25%씩 올렸어요. 근데 그때도요, 느리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올리던 속도에 비하면 0.25%씩 2년 동안 올린 거잖아요. 이게 베이비 스텝이라고 했어요. 아장아장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04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만났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15년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0%였던 금리를 이제 2018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2018년도 12월까지 해서 2.5% 가까이까지 이제 들어 올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2015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2.5까지 들어올리면 굉장히 천천히, 그래서 토들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들러 스텝이든지 이런 단어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번 올리면 뭐 팍팍 들어올리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점점 더 그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런 다음에 높이가 6.5에서 5.25, 5.25에서 2.5 이렇게 점점 높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기존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한 번 올리게 되면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간다는 그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추세가 나타나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인 겁니다.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재보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케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천천히 방향을 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달에 올렸다, 다음 달에 늘렸다, 이런 짓은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확실히 회복이 되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게 지속 가능하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니까 이걸 제어해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따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꼭 페드는 한 번 올리면 엄청나게 빨리 올린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거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완만하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그 경기 주기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달러를 쓰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판단하고 글로벌 전체까지 같이 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걸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수출 의존도, 수출 성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경기 주기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12월에 왔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은 기준금리 첫 인상을 2010년 7월에 해요. 미리 했죠. 네. 2010년 7월에 해요. 그리고 2.0%였거든요. 그때 당시 금리가. 2011년도 중반까지 3.25까지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네. 근데 그때 미국은 계속 0%였거든요. 언제 올리냐면 15년도 12월에 처음 올려요. 그러니까 둘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뭐 이렇게 단순 딱 두 개를 놓고서 뭐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경제 규모라든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니까 금리 정책은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또 장기채 금리가 하는 역할도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부동산 대출금리 이런데 기준금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면은 미국은 오히려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왜 그런가요? 이게 채권 시장의 발달 요인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먼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라는 건 초단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을 때는 단기 영역의 금리에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럼 단기는 1년 이하도 되겠고 한 2년, 3년도 단기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10년은 장기에 속합니다. 중기나 장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출이 뭐 코픽스라든지 아니면 CD라든지 뭐 금융채라든지 할 때
뭐 10년 금융채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잖아요. 예. 뭐 6개월 금융채, 뭐 1년 금융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단기 금리에 연동을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결정되는 부분이 참 아무래도 크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단기금리는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MBS 시장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고요. 이제 모기지 채권 시장인데 이제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하고 연동되는 면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 국채의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필요, 장기 국채 금리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 연동되는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은 그럼 장기 금리하고 연결되나요? 아니면 단기 금리, 기준금리 쪽하고 연결되나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하고 이 자금 풀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은행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단기 쪽의 영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도.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이게 이제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관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면은 경기 침체의 전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의 어떤 장단기 금리 차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거든요. 단기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언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박살날 수 있잖아요.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합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데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성장을 건드리는구나 하니까 성장을 건드리게 되면서 금리가 내려오게 돼요. 그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거든요.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가 박살난다.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황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런 쪽에서 좀 두렵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미국 같은 경우도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쪽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아직은 장단기 금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아직은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벌어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좁아지는 추세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좁아졌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장기금리를 조금 늘렸거든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장기금리가 조금 이제 긴장하면서 내려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은 좀 이렇게 좁아져 있다. 고점을 찍고서 조금은 좀 낮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 주기가 조금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둘이 좀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는 좀 크게 바뀔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이슈가 중국하고 연관이 됐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벤트를 반영을 하는 경우들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딱히 두 개가 뭐 어느 정도 상관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시중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줄고 또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하고 주가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기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기저에는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말든 결국에는 성장이 세게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조금 오르는 거 살포시 무시하고 달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갖다가 금리만으로 비교한다. 이거는 저도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면별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성장이라는 게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때 다른 요소들이 다 워킹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앙은행만 등장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라든지 유동성 공급에 굉장히 목을 매겠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줬다. 유동성의 힘으로. 근데 그 유동성을 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유동성을 빨아들일 때는요. 그냥 아무 때나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들 때 그때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뒤에 아빠가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다가 그냥 막 놓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손에 힘을 살짝 빼보니까 지가 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허리도 아프고 그럼 이제 그때 놓는 거죠. 그때 놓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 한번 휘청이면은 다시 가서 잡아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이게 사실은 달러가 무조건 강세냐 또 그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2004년도에서 6년도 사이에 그 미국이 1%에서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예. 17번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17번 연속 올렸으니까 달러가 강세겠네? 아니에요. 달러가 약세였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요. 그때 1,300원에서 900원까지 떨어졌어요. 워낙 엄청 강세였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성장의 축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 당시엔 성장의 축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한테 있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한테 성장의 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워낙에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는 브릭스 쪽으로 뭐 저 정도 금리 인상보다는 이 브릭스에서 성장의 과실을 먹는 게 좋아 하면서 자금이 오히려 브릭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처럼 미국이 혼자 강세, 미국 혼자 성장이 나오고 다른 쪽이 다 힘들어하면 이럴 때는 미국이 금리 올리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은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시장의 성장이 만약에 회복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거나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번에 0.25% 올리면서 또 상당히 이제 뭐 원화가 강세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다가 다시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자산 쪽,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강한 시그널을 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언론 타이틀에도 이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초저금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저금리라고 해서 초자를 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경제 주체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사실은 영끌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사실 부채를 내는 게 그렇게 크게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자산 가격에 대한 부담, 명시를 분명히 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거였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폭증? 그러니까 가계부채 결국은 부동산 가격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관시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액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실물 경기가 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면서 액션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한 차례 더 인상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면은 사실상 아마 이렇게 영끌이라든지 이런 투자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심리적인 부담이 좀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들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강세, 약세를 띌 텐데 지금은 일단 뭐 미국 달러화 자체가 좀 강세를 띠는 국면이긴 하지만은 뭐 유로화, 뭐 위안화, 엔화, 그다음에 다른 뭐 브라질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이제 신흥국화 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수출 성장을 되게 많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느냐? 또 아닌 게 만약 원화가 강세인데 다른 나라가 더 강세면 그럼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달러하고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다른 나라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한 국가가 예를 들어 수출 성장 없어도 된다. 난 내수 성장으로 갈 거다. 이런 경우에는 원화의 절상, 자국 통화의 절상을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수출 상관없이 내수로 큰다라고 하면은 통화가 절상이 돼야지 구매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낮으면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게다가 이제 원화가 절상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해외에서 자금이 유동성이 유입이 돼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내수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겨나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수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생겨나지만 수출 성장에 동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수만 크면 내수가 또 이제 부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더 늘어나면 부담스럽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국가는 내수로 클 수 있거나 수출로 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수로 크려면 부채의 증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럼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수로 함부로 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그럴 자격이 있는 애들, 그럴 능력이 있는 애들이 내수로 클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 미국인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이 얼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통화 완화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로 약세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안 살아나고 있죠. 예. 그러면 과연 엔화 절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렇죠. 내수가 살아날 때까지 수출해서 벌면서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성장을 버텨줘야 되니까. 위안화도 올해 아마 저기 한 4월, 5월 이때는 위안화가 진짜 진격의 위안화였죠. 달러당 6.3위안까지 거침없이 절상 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결국에는 내수에서도 버블 같은 걸 두려워해가지고 금리 인상 같은 거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 긴축 같은 걸 하면서 계속해서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내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까지 만약에 휘청이게 되면 중국이 버티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중국도.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위안화가 달러당 6.5로 돌아섰어요. 예. 그죠? 그리고 그게 원화의 절하하고도 되게 많이 맞물렸고요. 예. 그러면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도 자국 통화의 절하를 만들고 있죠. 예.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서 혼자 절상 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 예. 시장 참여자들도 똑같이 느끼겠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달러 강세와 맞물려서 예. 우리나라 통화도 다른 나라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약세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지금 구도 자체는 달러 강세에 나머지 나라들 네, 통화 그렇습니다. 약세 이런 네, 구도인가요?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원화가 더 상대적으로 더 약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위안화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1,080원이 갔다가 1,200원 가까이 올라갔다 네. 지금 뭐 1,160원대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비교해 보면 한두 달 사이에 뭐 한 7% 이상 오른 거 아니냐. 네, 즉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랐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왜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유독 원화가 약세인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식시장도 보면은 다 괜찮은데 반도체만 빠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었는데 네. 이런 쪽에서 좀 의구심이 나타났다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버텨주는 어떤 수출 성장에서의 뭔가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이 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 이제 섹터 사이드에서 좀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을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대한 조정이 안 들어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절이 조금 더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6.5 가까이 올라오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케이스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좀 올렸고 네. 또 뭐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올렸다 이렇게 네. 되면은 원화가 다시 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나요? 금리하고 성장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참 이게 시장이 어려운 게 금리가 올라서 성장을 흔들어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막 원화가 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브라질 헤어라 이런 게 브라질이 금리를 낮췄더니 막 절상이 돼요. 왜지? 그 금리를 낮춰가지고 성장을 세게 부스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이런 헤어라가 절상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금리를 만약에 올렸다. 예. 그럼 헤어라 절상이어야지. 근데 금리를 올린 게 브라질의 경제를 갖다가 성장을 갖다가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예. 헤어라가 약세로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성장과 금리라는 걸로 바라보는데 이 둘이 또 엮여 있다라는 게 예.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만으로 바라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결국에는 원화하고 원달러라는 건 원화하고 달러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과 금리도 봐야 되지만 지금 질문 주신 건 우리나라의 금리 사이드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첫 번째는 성장 사이드를 어떻게 건드릴지를 봐야 된다. 네. 우리나라의 성장.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과 금리를 같이 또 봐야겠죠. 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하고 예. 테이퍼링의 속도, 예.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이 잘 버텨줄지 예. 이것까지 다 엮여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흐름에서 좀 이제 궁금한 게 생각이 든 게 네. 미국이 지금 달러의 강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달러가 강세면은 유가도 이제 낮아지고 그다음에 수입 물가, 네. 미국에서는 들어오는 수입 물가도 낮아지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이게 그럼 계속 가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내수로 소비로 많이 움직이니까 네. 이런 달러와 강세 국면을 미국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옛날에 15년도에 달러 루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달러 루프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금리 인상을 예고하니까 와 미국은 성장도 센데 금리도 올린대. 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겠죠. 네.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원자재가 무너졌고요. 네. 두 번째는 원자재가 무너지니까 원자재 관련된 신흥국들이 다 힘들어져요. 네. 그럼 신흥국 다 뒤에 흔들리죠. 예. 그리고 미국은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어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까지 낮아지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럼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에서 다시 디플레이션을 눌러버려요. 되구나. 그럼 신흥국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를 뒤에서 저격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눌러 버리는 게 있고 예.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니까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연기해요. 네. 그랬더니 좋아져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좋아졌더니 다시 금리 인상 예고하죠. 예.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달러 루프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달러 루프. 그러니까 물론 소비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수입 물가의 빠른 상승세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수입 물가의 빠른 하락세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과연 이제 전체적인 실물 경제 전체에는 과연 이슈가 좋은 건가라고 네. 봤었을 때는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변화의 폭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아까 말 원자재 가격이 계속 그래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랄까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면은 뭐 보복 소비도 나올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물가가 오히려 많이 뛰지 않겠나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나요?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물가 전망 하신 거 보시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2%를 넘어서 뭐 3%, 4%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질문의 이유는 사실 미국 물가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미국 물가는 막 5%씩 나오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올해 초에 이 방송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다만 7, 8월에 5%씩 올라갈 때는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 사이드 이슈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서 공급 사이드 쪽에서 뭔가 이제 회복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임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게 됐을 때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건가? 오히려 일자리로 사람들이 빠르게 유입이 돼서 들어가면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면서 그럼 임금이 계속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보복 소비라는 건 사실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보복 소비가 많이 폭발했다라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많이 늘었다. 이 저축 전부 다 쓸 거다. 근데 그 저축이 는 만큼 부채도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만큼 쓸 것인가? 저는 이것도 이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4차 팬데믹이라는 게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라는 게 사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절망적으로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텐데 마스크 쉽지 않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 계속 마스크 쓰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저도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영구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영구화라는 게 좀 과도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저축으로 하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저축을 다 허물어가지고 과연 소비로 한 번에 폭발시킬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존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책에서 이렇게 부의 시나리오에서 지적하셨던 저성장 저물가 국면은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빚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중력은 밑에서 땡기고 중력은 밑에서 작용을 하는데 로켓가 처음에 탁 튀어 올라갈 때는요. 탁 튀어 올라갈 때는 얼마든지 더 날아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중력 무시하고. 근데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위로 부스팅하는 힘이 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스팅하는 힘을 좀 줄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해왔던 게 그겁니다. 위로 쳐올렸다가 너무 세게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살짝 당기는데 훅 주저앉아버리고 이걸 이제 반복한 거죠. 미국 연준이 금융위기 때 한번 경험한 탓인지 이번에 그 상당히 신중하게 긴축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움직임, 이걸 같이 좀 맞물려서 관찰하시면은 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해주신 오건영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